늦여름의 끝자락이었어요.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던 저녁, 서울 외곽의 큰 저택은 낮부터 이미 긴장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은 전선줄을 흔들며 쇳소리를 냈고 마당에 느티나무 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주 도윤의 과외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도윤은 박 회장님의 친손자였지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12살 아이였는데 집중력이 짧아 글을 읽다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은 손주의 성적을 늘 걱정했고 저를 직접 고용에 맡겼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 지인의 소개로 박 회장님 댁에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과외였지만 틈틈이 가사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회장은 외부인을 쉽게 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수는 2배 가까이 주셨습니다. 신뢰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신 거지요. 처음 뵈었을 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건설업계에서 박 회장님은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었습니다. 대형 빌딩, 교량, 도로를 세운 입지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이 바닥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는 적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걸음걸이 하나에도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뵈니 달랐습니다. 항상 예의를 지키셨고 작은 일에도 고맙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압도하는 아우라가 있었지만 동시에 예의와 배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늘 긴장을 했지만 무례하게 대우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서재 앞에서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그냥 머물게. 위험하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늘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돌아갔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창밖에서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은 대문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전기가 끊겼습니다. 집안이 암흑에 잠겼고 부엌에서는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지만 혼란만 커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찾으려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도 따라오셨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약이 필요하네. 같이 찾자고. 그 순간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약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곰팡내와 젖은 나무 냄새가 퍼졌습니다. 선반은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렸습니다. 저와 회장은 손전등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약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찾아 건네드렸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손끝을 스쳤습니다. 회장은 약을 삼켰지만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 제 무릎에 잠시 기대시지요. 편해지실 겁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무거운 체중이 허벅지를 누르며 내려앉았습니다. 축축한 머리칼에서 습기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고 호흡이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무릎은 저려왔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제 허벅지 위 얼굴은 평소의 냉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한없이 연약해 보였지요. 고맙네. 회장님의 입에서 힘겹게 흘러나온 한마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고립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유난히 싸늘했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풍의 밤은 시작일 뿐 제 인생이 바뀌는 서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창고 문은 닫힌 채 열릴 기미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지붕을 마구 때렸고 낡은 철제 선반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장님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긴장감에 온몸이 굳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겁게 들리던 호흡이 차츰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제 허벅지 위로 전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조연 씨.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나는 이런 데 갇히는 게 더 힘들어. 심장이 약해서 말일세. 그의 고백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사실 어둠이 무섭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가장 두려운 게 정전이었어요. 짧은 말들이 오가는 동안 긴장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바깥에서 창문 흔드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일은 오래 하였나? 예, 학원에서도 가르쳤고 이 집에 온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과외만이 아니라 가사도 조금씩 돕고 있지요. 힘들지 않나? 가끔은요. 하지만 여기서는 대우를 잘 받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께서 예의 바르게 대해 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무뚝뚝한 편이네. 하지만 자네가 성실히 해주는 걸 늘 알고 있네. 순간 창고 안의 어둠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로의 호흡이 가까이서 섞이는 게 낯설고도 묘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처음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매번 예의 있게 대해주시니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의 미간이 풀리며 작게 웃음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준 건 오랜만이네. 그 웃음이 제 마음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불현듯 가슴이 두근거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회장님은 머리를 조금 움직이며 제 허벅지를 베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따뜻한 호흡이 허벅지에 닿아 순간적으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짧은 숨이 흘렀습니다. 창고 안 공기는 눅눅했지만 그 순간만은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바깥에서 번개가 치며 창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에 비친 회장님의 얼굴은 권위적인 고용주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단하고 외로운 한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손을 뻗어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그 손길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결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소연 씨, 사람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네. 그 짧은 고백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보다 가까웠습니다. 땀 냄새, 나무의 곰팡내, 젖은 흙냄새 속에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빗소리와 심장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태풍의 밤은 우리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태풍이 지나간 아침, 창고의 문은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러 왔다가 없는 것을 보고 급하게 찾아 나섰던 것이었어요. 바깥 공기는 맑았고 뜨거운 햇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서로 눈을 피했지만 마음은 잔뜩 흔들려 있었지요. 하지만 마음속 어제의 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그러듯 가지런히 놓인 신문과 따끈한 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숟가락을 드는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댔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과 낮게 깔린 목소리, 그리고 제 손길을 피하지 않던 얼굴. 그 기억은 짧지만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남 민준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님을 향해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길은 제 쪽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태풍은 괜찮으셨어요? 별일 없었다. 회장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른 손으로 앞치마를 고쳐 잡았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후 둘째 민석도 들어왔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늘 바쁘다며 저녁을 거르기 일쑤였는데 이날따라 나란히 앉았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지니 저 혼자 어딘가 낯선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정전이 있었다지요? 그런데 아버지, 혹시 어젯밤엔 어디 계셨습니까? 회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에서 죽이 흘러내렸습니다. 창고에 있었다. 창고라니요? 그 위험한 곳에서?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었네. 그 짧은 대답 뒤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연치고는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집안에 있었는데 아버지와 소연 씨만 창고에 계셨다니.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말문이 막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신문을 접어 들었습니다. 그 손끝은 단단히 오므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민주는 종종 저를 곁눈질하며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대놓고 의심스러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도윤의 공부를 도왔지만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창문 너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회장님도 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가끔 저를 불러 책을 정리해달라 하셨습니다. 책장을 닦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손끝으로 책 모서리를 문지르곤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득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교차했다가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 내가 괜한 일을 만들었나?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의심하는 눈빛이 점점 거칠어지네. 내가 더 단단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저야 늘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윤이의 공부를 잘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뿐입니다. 그 말은 제 의무이자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우리 사이에 생긴 작은 균열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식탁에서 사건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최근 건강 검진 결과입니다. 심장 상태가 더 나빠졌답니다. 의사도 무리하지 말라 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그 말은 분명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의 숟가락이 다시 멈췄습니다. 회장은 차갑게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마라. 그러나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피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등에 꽂히는 시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이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도윤의 과제를 정리하다가 문득 창고의 어둠을 떠올렸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던 순간 묘한 안도와 떨림이 교차하던 그 기억.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조차 불안한 그림자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 공기는 한층 더 팽팽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서재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계셨지만 그 옆에 놓인 안경 너머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문 앞에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민준과 민석이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잠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접어 내려놓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주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무팀에서 준비했다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검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냐?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소연 씨와 지내시는 모습이 여러모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불필요한 소문이 돌면 회사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혹시라도 재산 문제로 오해받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굵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 포기 각서.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습니다. 너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아버지, 저희는 오해를 막고 싶을 뿐입니다. 소연 씨가 진심이라면 이 문서에 서명하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겠지요.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하십니까? 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면 재산이 중요하지 않겠지요. 증명해 보시죠. 회장님은 책상을 3개 내리치셨습니다. 이건 무례다. 소연 씨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라. 하지만 두 아들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안에서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회장님께서 보여주셨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인정해 주세요. 저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 주세요. 펜을 들어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제 이름이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류에 서명한 날 이후 회장님은 더욱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식탁에서조차 젓가락을 거의 들지 않으셨습니다. 서재에 혼자 오래 계시는 시간이 늘었고 그 사이로 한숨이 새어나오는 걸 저는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은 유난히 적막했습니다. 도윤은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가 서재에서 들려왔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회장님이 책상 위에 손을 짚은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은 힘겹게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네. 저는 곧장 달려가 회장님의 몸을 부축했습니다. 무겁게 기울어지는 어깨를 잡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가쁘고 불규칙했습니다. 민준 씨, 민석 씨.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아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19를 부릅시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저택 앞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와 회장님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금속 장비들이 그의 가슴에 붙여지고 희미한 전자음이 섞여 울렸습니다. 저는 구급차 안에서 회장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손바닥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고령이라 위험했습니다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제 쪽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생겼는지 잘 아시겠지요? 응급실 불빛은 눈부셨습니다.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흰 벽시계가 초 단위로 소리를 냈습니다. 회장님은 중환자실 안에서 의사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석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제게 꽂혀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원인이 제 탓이라는 듯했습니다. 이제 됐잖아요.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진 게 다 소연 씨 때문 아닙니까? 창고에서부터 시작해서 괜히 마음 흔들리게 하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태풍의 밤 무릎에 머리를 기댄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가 흔들렸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민준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아버지도 편해지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회장님의 곁에 남아 모든 걸 바꿀까 하는 두려움.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도윤군의 공부를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 말은 스스로에게조차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회장님과의 그 따뜻한 순간을 계속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복도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분들 당분간 긴장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의사에게 정중히 인사한 뒤 곧바로 제 쪽을 향했습니다. 들으셨죠? 이 상태에서 아버지 곁을 계속 지킨다. 그건 우리 가문에 대한 모욕입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긴 의자에 앉은 제 몸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회장님이 깨어날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중환자실 특유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중과 민석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교대로 병실을 오가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잡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며 낮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소연입니다. 도윤군은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빨리 일어나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희미한 움직임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의 손가락이 아주 미약하게 움찔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흐릿한 시선으로 저를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기계음이 급히 변하더니 곧 안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나? 거의 보름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준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민준과 민석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의사가 만류했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너희, 더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소연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민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끌어 가까이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회사는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나의 곁은 내가 정한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병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하던 날 저택 안뜰은 조용히 꾸며져 있었습니다. 붉은 동백꽃이 담장을 따라 피어 있었고 흰 천이 걸린 작은 아치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정갈한 양복을 입고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민준과 민석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반대했지만 회장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적 체면을 위해 언론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짧은 서약의 순간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소연 씨, 남은 세월 동안 내 곁을 지켜주겠나? 네, 저도 회장님을 존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변에는 몇 명의 친지와 박 회장님이 자리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흐뭇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회장님은 정원에서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약해진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흔들지도 모르네. 괜찮습니다. 저에겐 회장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붉은 꽃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고독이 흩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이후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장님은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도윤과 함께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점심이면 회장님이 직접 정원을 거닐며 꽃을 가꾸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나이 차가 너무 크다. 재산 때문 아니냐? 그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소연 씨, 젊었을 때는 일밖에 몰랐네. 지금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겠네.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회장님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손에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열어보니 은은한 빛을 내는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오래전 준비했네. 고맙다는 마음으로 저는 목걸이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믿어주셔서. 회장님의 손길은 예전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이와 신분이 뭐라 해도 사랑은 결국 서로를 지켜내려는 용기와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과의 남은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 속에서 회장님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 씨, 나 정말 행복하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회장님. 밤하늘의 별빛은 고요히 내려앉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